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서울 은평구의 연세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 하주원이라고 합니다. 혈액암협회와 이제 예전 몇 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출연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항우울제와 항암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항우울제랑 또 아니면 항암제랑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여기서 약별로 이렇게 알려주겠지라고 기대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드린 얘기는 어떤 약과 어떤 약, 개별적인 약에 대한 그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약이란 거는 사실은 상호작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어떤 대사시키는 효소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효소를 더 많이 이제 그 대사 같은 것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우울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에서 쓰는 약만 또는 항우울제만 꼭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약은 괜찮다, 어떤 약은 안 좋다, 이렇게 딱 처음부터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약은 별 문제가 없댄데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신약이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암제 쪽의 신약이든 항우울제 쪽의 신약이든 오래되지 않아서 별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별다른 문제 상황 같은 것이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없고, 아무래도 예를 들면 저희 항우울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플루옥세틴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오래된 약들은 각종 이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오래된 친구에 대해서 처음 만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장점도 단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찾아보시다 보면 뭐 이런 것은 이런 약과 부작용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또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꼭 저도 이제 저희 가족 중에 뭐 암 환자들이 많이 계셨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검색을 하실 때 보면 안 좋은 사례들이 더 상단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을 진단받았는데 초기라고 들었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가 써 있으면 아무래도 클릭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검색에서는 더 상단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무난하게 잘 마치고 잘 회복했어요. 이런 글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클릭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를 더 접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타목시펜과 항우울제의 상호작용 같은 것을 보신다면요. CYP2D6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게 유전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대사에 있어서 이게 많이 관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별로 관련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발표된 자료는 통계적이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걸 정신과에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통계적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그것이 마치 부정적인 정보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 그때만큼 스트레스가 심한 게 없거든요. 나도 힘들어질 거야. 나도 안 좋아질 거야. 이 안 좋은 사례가 나에게 해당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감정이 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질병이 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가 정신적 건강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나의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약이라고 해서 아무튼 특별히 상호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물의 상호작용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꾸 걱정하시는데 그나마 우리가 양약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양약이라 말하는 것들은 한약에 대비한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니면 또 다른 식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이 그나마 알려져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는 위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약과 이 약의 상호작용 같은 거는 전부 다 그때그때 사실은 다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환자분 본인, 복용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글쎄요. 물론 자살도 굉장히 우울증을 치료받지 않았을 때 자살 위험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자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고, 저도 환자분들의 생명을 다른 측면에서 지킨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암처럼 명백하게 저는 치료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라는 게 현재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입장에서 항우울제를 선택할 때 항암제에 맞춰서 당연히 선택을 하는 거죠. 항암 치료 하시는 선생님께서 또는 방사선 치료 하시는 선생님께서 항우울제에다가 그 컨디션을 맞춰가면서 치료를 하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게 꼭 뭐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항우울제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항암치료 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시게 된다면 거기다가 이제 무슨 약으로 항암치료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곤란할 때는 뭐냐면요. 치료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뭐 그냥 제가 림프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만 하시면서 막상 어떤 약을 주사를 맞았다거나 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는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슨 약인지 처방전이나 차트가 꼭 반드시 뭐 종이로 된 의무 기록을 복사하지 않더라도 뭐 핸드폰에 찍어 오신다거나 그런 거라도 보여주시면 그게 제일 확실하고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의무가 있죠. 저도 다 말씀드렸듯이 못 외웁니다. 항암제가 이 항암제랑 얘랑 궁합이 어떤지. 말씀드렸듯이 항우울제는 다른 약물의 대사에 이렇게 지금 이 보시는 것 같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CYP1A2나 뭐 2D6나 3A4나 모두 이것을 통해서 대사되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체내에서 항우울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항암제의 농도가 낮아지기도 하고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낮아져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높아져서 부작용이 심해지는 것을 아마도 다들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더욱더 치료진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참 요즘 이제 컴퓨터로 뭐가 많이 뜨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가면 뭐를 처방받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요즘은 종합병원에서도 다른 과의 차트를 이제 함부로 열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1차 의원, 이제 개원의로서 오시게 되면 중증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 이제 산정 특례가 등록되어 있는 내용만 나오고요.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사실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DUR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약에 같은 약이 중복 처방되거나 아니면 같이 병용을 하면 금기인 약들을 처방을 했을 때 먼저 처방한 의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당연히 나중에 처방한 의사가 그런 어떤 겹치는 약이나 병용 금기인 약을 넣으면 경고창이 뜨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도 않고 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가끔 이제 그런 걸 보고 알아채서 이거 약 드세요? 이거 다른 데서 처방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처방받은 정보 같은 게 완전히 이제 다른 데로 다 공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게 겹칠 때만 우연히 같은 것을 쳤을 때 그리고 기간도 겹쳐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년 전에 처방받은 약과 지금 약의 상호작용은
나오질 않고요, 당연히. 처방 기간과 뭐 종류 이런 것이 모두 겹칠 때만 나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또 설령 중복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의사가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직은 이제 완벽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암제를 이제 매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3주마다 가셔서 입원해서 맞으시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또 퇴원하시면 하신 상황에서는 그 DUR이 작동을 하고 뭐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정보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는 거는 암에 있어서 생존율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울하시지 않은 분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항우울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야 정상이죠. 물론 약의 부작용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냐에 상관없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든 아니든 부작용을 느끼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없어야겠죠. 암 환자분 모두에게 당연히 생존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 있을 때 치료를 받으면 네,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생존율이랑 사실은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의 38%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생존율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시면 대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약물들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관련된 약물들인데요. 대장암의 환자분들한테 이제 했을 때 항우의 재발이나 뭐 사망률을 줄이는데 최근에 어떤 항우울제들은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다는 연구고 TCA라고 사만계 항우울제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약들은 또 막상 그런 종류들은 이제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울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투여를 했기 때문이라 알려져 있고요. 원래 암뿐만 아니라 많은 만성 질환들의 우울증이 많은 연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훨씬 간단한 고혈압만 보셔도 고혈압에 걸린 사람이 우울할 때와 우울하지 않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우울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분이 짠 음식을 덜 먹는다거나 운동을 하고 또 다른 식이를 챙기고 술, 담배를 안 하고 이런 생활 관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려는 의지를 갖고 하시겠죠. 당연히 5년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때 우울증이 동반된 사람은 질환에 대한 관리도 잘 못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각보다 이제 기억력 많이 떨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65세 환자의 경우 보통 65세 인구를 봤을 때 사실은 치매보다도 우울증이 훨씬 흔하거든요. 나는 치매 같아요라고 찾아오는 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울증을 앓으셔서 실제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울증 치료받으면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것도 같이 회복을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약을 챙겨 먹거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되게 돼요.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이 세 가지 물질이 대표적으로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 보시면 뭐 각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불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둘 다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 또 세로토닌만 주로 관여하는 거는 슬픔이나 식욕이나 자살사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도파민도 역시나 뭐 이렇게 어떤 의욕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뭐 식욕이 있어야지 또 먹어야지 또 의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증상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약들은 항우울제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세로토닌과 뭐 노르에피네프린의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실제로 이제 굳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내에서 어떤 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물질들이 굉장히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회전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회전문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정상인데 그것이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그것을 외부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 보시다시피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절대로 이제 그냥 기분이나 현재 어떤 정신적인 것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면역력, 염증 반응 이쪽에 관여이 많아요. 면역력과 염증 반응이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마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잘 하는 것이 결국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우리 치료를 안 하고 미루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정보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맞춰주세요 하고 그런 요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의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의사들이 전문 과목이 있다고 해도 모든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하지만 그 배운 것이 또한 좀 오래된 지식이. 저도 예를 들면 정신건강의학과 쪽은 최신 논문을 다 매번 보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과 쪽은 안 보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다른 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문 과목에 대해서만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소통조차 의료진과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을 때 그런 얘기조차 하기 어렵다면 그거는 저는 사실 그 병원을 별로 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상호작용이 두려워서 우리가 치료를 미루지 말자. 어떤 병이든요. 정신건강 문제든 신체적 문제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가 빨리 끝나고 원래의 내 삶으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